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용을 거듭해왔던 민주당이 현행 규정대로 오는 9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당헌 당규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견을 가지신 뭐 의원님도 계셨고 당원도 계셨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여러 뭐 당의 원로라든가 또 원외위원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또 대선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요. 예. 뭐 결국에 여러 이견이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뭐 수용하고 다른 후보들도 이제 정상적인 대선 경선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번 결정이 후보들한테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그 경선 연기가 안 되고 이제 원칙대로 가기로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민주당의 경선 주자로서 후보로서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경선 연기 주장이 이제 권리당원 일부부터 그다음에 국회의원 일부에서 나오다가 이제 민주당 내 이제 경선 주자, 소위 해서 빅3라고 얘기하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입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면전의 양상으로 갔다가 예. 결국은 이제 연기를 못 시키고 이제 원래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익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결론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분석해 보면 결국 민주당 내 소위 해서 친문 진영에서 이제는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는 새로운 후보, 제3의 후보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사실 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초기 반등세에 머물렀었고 계속 떨어지는 하락세였고 정세균 총리조차 나와서 이제 변변한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제3의 대안을 또다시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다가 결국은 아마 경선 연기를 실패하면서 이제 할 수 없다. 2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 경선 연기 논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과 발표 직후만 해도 캠프 내에서 반발이 극심하면서 이게 당무위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오후 들어서 당사자들이 직접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 내 경선 논란 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됩니까? 네, 뭐 현재 드러난 바도 그렇고 실제 내부 분위기도 더 이상 이 갈등이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당 공식 홈페이지에 경선 일정이 이미 공지가 됐고 뭐 주요 후보들 이낙연,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 확정된 일정에 따른 경선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고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후보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다들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가 갈등이 지속되거나 연기에 대한 논의가 더 뭐 계속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민주당 내 경선 연기 논란 일단락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대항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결정이 난 뒤에 바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 내에 이제 세대결로 들어가나. 왜냐하면 당무위원회라는 게 100인 이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세대 대결 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대결로 들어가느냐라고 봤는데 바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입장문을 내면서 결정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그 후보들이 수용을 하는 자세로 가기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일부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잔불이 남아 있겠지만 큰 불은 이미 꺼졌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경선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여당 내 경선으로 이어질 텐데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빅3가 주목을 받아왔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대권 레이스에 가세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대선 주자가 9명이고 이 9명 중에 다음 달 컷오프에서 이제 3명이 떨어지게 되고 6명으로 추려지는데 빅3 외에 누가 통과할지도 좀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선일정이 본격화되면 이제 지지층도 이제 분열되거나 분화되고 또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일단 앞서가는 3명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성향을 보면 일단 박용진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야당 대표로 당선 이후에 예. 또 젊은 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지율이 상승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그 대선 출마 선언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당의 비교적 개혁 성향이 강한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결집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예. 이제 이런 변수들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6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도 이 당원들이 이제 국민과 일반 당원, 권리당원의 그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이 본선이나 이런 까지 보면서 결국에 어떤 후보를 그 당원들의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후보로 만들어야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표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요. 예. 뭐 기본적인 어떤 구도는 다들 예측하는 선에서 6분 정도가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약간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가 당내 부동산세 갈등 봉합에 이어서 경선 연기 논란도 마침표를 좀 찍었는데 일단은 송 대표의 어떤 리더십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경선 룰과 관련해서 본인은 계속 이제 원칙대로 가겠다. 그리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집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뭐 당무위원회 소집까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갔다면 송영길 체제는 급격하게 흔들리고 당 대표가 그 모든 이제 권한을 내려놓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뚝심을 가지고 이것을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컷오프 이제 6명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기존에 어쨌든 11일 날 이제 결정이 됩니다. 다음 달. 그러면 당심 50%, 국민 50%를 하게 되는데 결국 당원의 강한 그다음에 민심에 강하냐 둘 중에서 강한 쪽을 지지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 그 5번, 6번 티켓을 확보할 것이라고 좀 예상됩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는 29일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음 달 2일에 장모의 1심 선고 전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이제 뭐 직전에 이제 엑스파일 문제로 한 주간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파일 문제가 터지기 직전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 입당 문제와 정치 선언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변인 사퇴도 있었고 그 직후에 엑스파일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서 그 또 즈음에는 여론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의혹의 문제라든가 장모의 1심 선고 기일 이런 부분도 물론 고려 대상이 됐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미 대선 행보를 하기로 대권 도전하기로 결정한 이상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본인의 예정대로 가는 일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6월을 넘어서 7월로 갔다고 하면 계속적인 지지율 향상이나 어떤 엑스파일 등의 문제로 인한 검증 비판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날 앵커 얘기한 대로 7월 1일 장모 1심 선고 전에 출마를 결심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조 부위원장님 얘기대로 딱히 얘기가 그 장모의 결심 판결을 염두에 두고 뭐 6월 29일 출마 선언일을 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했다고 보고 7월 2일 날 사실 뭐 장모의 1심 이제 판결이 나오겠지만 5월 31일 날 구형을 받았을 때 3년 구형을 당했거든요.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도 한 22억 9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무죄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출마 선언했다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한 일주일은 그 기세를 가고 밀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2일 장모의 판결은 그 당초에 예상했던 거의 파급력보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이 계속 출마 선언이 이후의 행보, 예. 출마 선언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첫 행선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볼 때 계속적인 이제 캠페인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출마 선언 뒤에 다음 달이죠.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행보를 광주로 딱 정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김종배 전 의원이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김종배 의원이 5.18 관련해서 시민군에 합류하면서 사형까지 구형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그 감사에 표시를 하면서 광주에 갈 때 연락하겠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 첫 번째 행선지를 광주라고 정하지는 않은 것인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5.18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계속 추구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5.18 광주의 역사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쨌든 쿠데타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삶, 즉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본인의 삶과 연결해내기 위해 가장 좋은 소재이고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광주 방문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에 대한 어떤 일관된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이제 그게 저항하는 어떤 광주 시민의 어떤 항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일치시키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헌법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을 그 검찰총장 그만둔 직후에 계속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잖아요.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을 이제 광주에 대입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이번에 만나기로 했다고 이제 공개된 김종배 국회의원이신데요. 광주의 상징적 인물이죠. 광주 항쟁 당시에. 근데 또 현재로서 보면 야당의 정치인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최근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한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개된 일정에 의하면 또 다른 일정으로 또 군산에서 하문경 씨 이분 또 최근에 어떤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 최저임금으로 굉장히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호남 지역에서 정부에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징적 인물들을 통해서 예. 호남에서의 지지층의 어떤 확산 이런 것을 뭐 노리는 정치적 그 전략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 다음 주 초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사퇴와 대권 도전 선언에는 약간의 시차를 둘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시차를 좀 둬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감사원장이 사실 4년 임기인데 임기 7개월을 앞두고 나와서 바로 대권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과거에 뭐 그 이회창 전 이제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근데 그분도 역시 감사원장이었지만 그 이후에 총리를 하셨고 국회의원 또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권에 도전하신 건데 이렇게 감사원장을 하시다 바로 나와서 대권을 후보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끔 만든 사실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모양새를 좀 취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감사원장 나와서 바로 대권 도전이라는 어떤 비판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에 계속 정치를 해오던 분이 있고 그 외에
타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필요한 건데 그 인물의 영역을 윤석열 전 총장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근데 그 공간에 다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그 공간을 또다시 차지한다는 거는 결국 대체제의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만약에 폭락을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떠오르겠지만 네. 윤석열 총장이 유지를 하면은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도전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부위원장님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현직 그 감사원장이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보고요. 이미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똑같은 경우였죠.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정권과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정치 행보를 예정한 행보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정권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헌법기관이고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장이 현직에 있을 때 야권의 후보로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스스로 이제 이런 거를 차단하면서 직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지 않고 오히려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고 본격화할 것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우려가 큽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는 소신과 원칙 이런 걸로 내부에서 아마 내부 감사원 내부에서도 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원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서 잃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쌓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야당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 물론 이 상황이 여당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계속 이제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 와서 정권에 대한 비판, 어떤 소외를 본인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바로 대권 후보로 직접 거론하면서 대표까지 나서서 현직에 있는 분을 정치 행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인 헌법 질서에서 보면 야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초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봉하마를 어제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이 외연 확장 시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5.18 묘역에도 참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5.18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라고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인상 깊은 말을 남겼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이제 참배를 하면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소탈함과 그 다음에 솔직함에 대해서 이제 칭송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 의미라고 보고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는 뭐 진보층을 뭐 겨냥해서 진보층까지 끌어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진보층이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했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 저는 합리적인 중도 진영이 이것에 대해서 감동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역사가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 뭐 한 진영으로 나뉘어 갖고 뭐 한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고 또 한쪽은 또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다 정권마다 공과 과가 있고 어떤 대통령마다 잘했던 점이 있고 잘못했던 점이 있는데 너무나 한쪽에서만 이렇게 비난과 칭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문제될 건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가 결국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그리고 예. 중도층이 좀 합리적인 중도층이 실제로 국민의힘을 인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광폭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역시 아주 잘하신 것이고 보기에도 좋았고 국민들도 이제 다른 어떤 정치적 그 여야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잘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말씀하신 게 노무현의 가치를 발전시키겠다. 또 정치적 폄훼나 비판의 수단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하는 것을 저지시키고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야당 대표께서 추모도 하고 오시기도 했는데 이제 예. 이준석 대표께서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